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대비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조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꼭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설계와 준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올해 수능이 끝났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났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언론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능 국어탐구가 3등급인데 서울대 합격이 속출했다. 어떻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어떻게 3등급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국어 탐구는 좀 못 봐도 수학으로 만회가 가능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언론상에 나온 그런 대학들은 모집 단위는 이 세 개 학과입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3등급이 국어와 탐구 한 과목이 3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하였고,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역시 3등급 2개인 학생이 합격을 합니다. 중앙대 창의 ICT공학부는 국어가 4등급이면서 영어와 탐구 한 과목이 3등급의 학생도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모두가 공이 수학을 굉장히 잘 본 학생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만큼 수학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현재 통합형 수능이 2년째 시행이 되었는데, 통합형 수능 시대는 바로 수학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을 비교해 보면은 재학생의 평균에 비해서 졸업생의 평균 성적이 국어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는 9.1점의 차이가 있었죠. 9.1점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2022학년도는 12.3점의 차이가 편차가 발생했다. 연도가 거듭될수록 통합수능에서는 수학에서 편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되죠. 그 영향인지 수도권 지역은 정시의 비중이 점점 조금 증가했는데, 정시가 확대되어도 재학생들이 그 증가율만큼 합격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캐슈마크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나 성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격자의 70% 이상이 졸업생이었고, 경희대, 인하대, 중앙대도 60% 이상 거의 재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3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 통계를 보더라도 수능은 재학생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관문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의대 18개교의 최근 3년간 정시 합격자 중 졸업생의 비율도 살펴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N수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가장 N수생의 비중이 높은 대학이 강원대입니다. 34명의 합격자 중에서 재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N수생의 비율이 91.2%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했고요. 가장 낮은 인하대의 경우도 38명 중에서 재학생의 비율은 15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60.5%가 N수생이었다. 이걸 보더라도 정시는 최상위권 대학도 졸업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 수능 전형을 대비를 하면서 우리는 전년도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형 방법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은, 이것보다 앞서서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수능 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일정의 2023학년도 수능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3학년 수능 결과는 표준 점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는 149점이 134점으로 수학은
147점이 145점으로 하락을 합니다. 반면 영어 1등급은 1.53%가 증가해서 7.83%를 나타내었습니다. 탐구 표준 점수의 경우에 사탐과 가탐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별 유불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구간이 조밀해졌다. 이거는 표준 점수의 하락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국수탐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굉장히 조밀하게 변했었다. 그 다음에 수학의 미적 기하 과탐 응시자의 성적이 확률과 통계 사탐 응시자의 성적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해가 2023학년도 수능이었다는 겁니다. 졸업생 비중도 응시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는 학생 수가 증가합니다. 응시 인원수가 42만 1000명 정도에서 43만 8천 명으로 증가했죠. 그렇게 증가했는데 졸업생의 응시 비율은 인원수는 증가했지만은 그 전체 증가 비율에 대해서 비율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1%포인트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응시 인원수는 12만 4,900명에서 12만 9,400명 정도로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죠. 그렇지만은 2023년도에는 응시생 수가 줄게 됩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생 수는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즉 12만 9,400명이 13만 9,400명 정도로 증가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2% 정도가 증가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졸업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면은 재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졸업생의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졸업생 숫자의 증가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자연계열 지원 희망자 수도 증가합니다. 탐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사탐의 경우 약 4,000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전체 응시생이 한국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약 5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탐 응시자는 약 3,928명이니까 4,00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반면에 과학을 한 과목을 응시하는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 수나 과탐 2개를 응시하는 학생 수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적 기하를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이라고 미적 기하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학과를 많이 진학을 하죠.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미적은 24,314명이나 증가합니다. 반면 기하 응시자는 10,000명 정도, 확통도 15,000명 정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두 미적 기하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폭이 확통의 감소폭보다 더 크게 증가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조합을 보면은 확통과 사탐을 응시한 학생, 그리고 미적 기하의 과탐을 응시한 학생,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인문과 자연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확통 사탐 응시자의 수가 약 8,800명이 감소하는 반면에 미적 기하의 과탐 응시자가 9,274명이나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연계열 응시자가 굉장히 증가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응시생 수를 보면은 국어의 경우에 1등급 언어와 매체와 화작 두 선택 과목이 있죠. 그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이 상위권의 등급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1등급부터 약 3등급까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50% 이상이 되죠. 반면에 수학은 4등급까지가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미적 기하와 언어와 매체는 인문적인 구분이 없다 하더라도 미적 기하는 일반적으로 자연 학생들의 선택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응시 성향 응시자의 수능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등급 안에는 1등급 안에 6.6%의 확통 응시자의 1등급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최상위권 성적에는
미적기하 응시생이 대부분이다라는 그런 걸 보면은 자연성향 성적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은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언어와 매체 화작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큰 폭으로 최고점이 하락한 반면에 미적기하 활동 수학은 2점에서 5점 정도 아주 국어에 비하면 작은 폭으로 하락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과목 간의 점수 차이는 오히려 국어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2점의 차이가 나던 것이 4점의 편차로 변하게 되고 그 반면에 수학은 변화가 없이 3점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와 외체 화작의 점수 차이가 더 커졌고 수학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선택 과목별 최고점이 국어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수학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어의 경우도 1등급은 늘었습니다. 7,000명이 늘었죠. 반면에 2, 3등급은 누적비가 줄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응시생은 675명이 감소를 합니다. 675명이 감소한 데 반해서 등급별 인원수와 이 등급별 증가 인원수,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증가 인원수와 수능 최저 통과 인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1등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3등급까지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줄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21,736명이 줄었으니까 그 반면에 최상위 등급 1, 2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 응시 인원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탐구를 응시한 학생 수가 43만 2,992명에서 43만 3,374명으로 총 382명이 증가합니다. 탐구 응시생은 증가했는데 사탐은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즉 8,991명이 감소한 반면에 과탐 응시생은 9,492명이나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사탐은 줄고 과탐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탐 내에서 보면 과목별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8,991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윤리와 사성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과탐의 경우에도 9,492명이 증가했지만은 생활과학 1, 지구과학 1은 오히려 증가했고 화학 1과 투 과목은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응시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추세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표준점수 변화가 탐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점수는 최고점은 사탐의 경우에 정치와 법이 74점으로 가장 높은 표점을 나타냈고요. 과탐에서는 화학일이 75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저는 동아시아사가 65점, 지구학2가 67점을 나타냈죠. 이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지구학2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표점 최고점인데 올해는 67점으로 10점이나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 탐구의 평균을 비교하면은 편차가 66점과 71점의 5점에서 70점과 72점의 2점으로 편차는 줄었죠. 줄었지만은 과목별 편차는 선택 과목을 사탐에서는 오히려 5점이 9점으로 과탐은 9점이 8점으로 1점이 감소했지만은 사탐의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 한 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서울대 같이 표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에 서울대는 탐구를 성적표에 기재된 과목별 표준점수 합에다가 반영 비율 0.8을 곱해서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사탐, 과탐을 나눠서 볼 때 표준점수에서 최고 높은 두 과목을 받은 학생은 74점과 72점을 선택했다고 가정하면은 146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탐의 경우에. 그리고 과탐의 경우는 148점을 획득하게 되죠. 그래도 가장 낮은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65와 67을 선택한 학생, 그 두 과목을 선택해서 132점을 받은 학생이 될 것이고, 과탐의 경우는 67과 70점을 받은
137점을 획득한 학생이 될 겁니다. 이 두 학생의 표준점 차이는 그대로 두 학생이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은 14점과 11점의 편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탐구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수탐 종점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수탐 종점에서 우리가 흔히 자연으로 분류하는 국어, 미적, 기하, 수학에서 미적, 기하, 과탐, 국어에서 미적, 기하와 과탐을 응시한 학생은 파란색, 그리고 사탐을 응시한 학생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년도 대비 올해 수능에서는 상위권에서 편차가 더 커졌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상위권 분포 비중이 굉장히 미적, 기하와 과탐을 응시한 학생 수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확통이 줄었다 이 말이죠. 확통, 사탐 응시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문과 교차 지원 비율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올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어떤 대학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과 과목을 응시한 학생이 문과학과를 지원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문과 침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비를 하는데, 특히 수학이 아주 큰 편차를 나타내죠.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 재고점 비교해 보면은 최대는 수학에서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과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이 한 과목을 선택한다고 할 때 145점과 130점, 바로 15점의 차이가 납니다. 재소는 142점과 134점이니까 8점의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 정도의 편차가 국어와 수학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똑같은 만점을 받은 두 학생이 반영 비율이 수학을 높인다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의 높은 대학은 중앙대가 일부 학과는 45%를 반영하는 학과도 있죠. 일부 학과는 40%, 서강대는 모두 43.3%를 반영합니다. 서울대는 40%, 고려대는 35.7%, 세 과목에서 33.3% 이상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되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의 이 문과 침공 비율을 추정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 정도가 2개학년을 거쳐서 미적, 기하, 과탐 응시자가 인문계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일에 다른 군에서 나군이 아니라 가군이나 다군에서 좀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탈하는 그런 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의 충원 비율은 올해 역대급으로 높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올해도 적용됐죠.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전형 40% 이상 선발하는 16개 대학의 영향으로 수능 전형 선발 인원이 소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은 학령 인구가 감소되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정시 인원 선발을 대폭 줄인 그런 올해 한 해 2024학년도 정시 특징이 되겠습니다. 23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정시에서 수능 교과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서울대 교과는 정성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반면에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려대 정시 교과 우수 전형은 정량 평가를 합니다. 정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자, 이렇게 서울대와 고대가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도 볼 수 있겠죠.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학과 탐구 반영 과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경희대학교에서 일부 학과 분할 모집을 한 인문자연 분리해서 모집하는 간호학과, 지리학과, 건축학과, 한의학과의 경우에는 확통과 사탐 응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 한의학과 확통,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인문 역시 확통 응시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이 학과를 지원할 학생들은 확통과 사탐을 무조건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겠죠. 동의대와 대구 한의대 탐구는 과탐과 사탐이 모두 풀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위권대학 자연계열은 수학에서 미적기하나 과탐 응시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대학이 응시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리고 수능 선택형 수능에서 미적기하 응시자가 고득점 가능성이 증가하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대학은 요즘 추세가 미적기하 가산점을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서울대의 경우는 2 과목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1+1 2 과목 응시 조합도 응시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과탐 2 과목이 가산점 폐지가 되었죠. 정시모집 인원수 변화를 살펴보면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전형의 경우에 593명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수능 전형의 경우에 4,204명이 감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수도 감소를 하죠. 4,418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자, 건국 대학별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은 건국대의 경우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을 5%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감점제로 바꾸면서 이 5%, 영어 5%와 한국사 5%를 국어와 수학 영역에 일반적으로 증가시켜서 반영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경희대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문자연 분할 모집 학과 중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반영 영역이 지정되었다는 것. 고려대의 경우도 교과 우수 전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량평가입니다. 정교과 성적을 반영하죠. 간호대의 경우에 인적성 면접고사가 폐지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도 수능 가산점이 폐지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수학과 과탐에 정보융합과와 건축과의 경우에 가산점이 있었지만 올해는 가산점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민대 일부 학과가 군이 이동되는데 예체능 쪽에서 미술회화전공은 다군, 그리고 연극전공과 작곡전공은 나군에서 선발하던 것을 모두 올해는 가군에서 선발하죠. 스포츠건강재활학과는 전년도에서 수능 40%만 반영해서 선발을 했는데 실기와 교과가 40, 20이 있었죠. 올해는 수능 100%로 바뀌어서 선발합니다. AI 디자인학과도 1단계 선발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덕순여대의 경우에는 우수 과목,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을 중에서 100분위 성적을 반영하는데 우수한 성적 순으로 전년도에는 30, 30, 15%와 탐구는 고정적으로 25%를 반영하던 것을 바꾸어서 4과목 중에서 올해는 가장 우수한 2과목을 35% 반영한 형태로 비율을 증가시켜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미적기하 필수 응시 조건도 가산점도 없어지게 되죠. 미적기하 응시장의 가산점도 올해는 없어지게 됩니다. 동국대의 경우에는 한국사를 감점 5% 반영하는 선을 바꿔서 감점제로 바꾸면서 영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을 증가시켜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학도 상대적으로 일부 학과는 증가되는 그런 게 되죠. 국어를 제외한 수학, 영어, 탐구에서 각각 일정 비율씩 증가시켜서 선발의 형태로 바뀌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올해 신설되죠. 작년에 가산점이 없었는데 2 과목을 신설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과학탐구 전년도에는 과학탐구의 계열별로 필수 응시 조건에 서로 다른 2 과목을 응시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2 과목의 가산점을 주면서 이 조건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수학도 미적기하 중 한 과목 선택하는 이 조건도 폐지가 됩니다.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서울과기대의 수학의 확률과 통계를 건축학의 경우에는 응시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문해창작과는 수학과 탐구 중에서 택 1을 할 수 있도록 선택 힌트로 바뀌면서 반영 비율을 영어의 5%를 증가시킨 30%, 그래서 수학 탐구는 35%에서 30%로 변경해서 선발합니다. 서울대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11 조건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는데 일부 학과, 예를 들면은 수학과나 물리학과, 그리고 공대에서 기계나 전기, 그리고 사범대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이와 같은 일부 학과들
일부 학과들, 의학과도 여기 포함됩니다. 일부 학과들은 물리나 화학 중에서 무조건 한 과목 이상을 이수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도 시립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시립대는 일부 학과 위주로 변화가 있죠.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산업디자인과는 수학을 반영하다가 탐구 쪽에 빠지게 되고 환경조각은 탐구가 오히려 반영에 포함이 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큰 변화가 영어와 한국사를 가산점을 주던 것을 올해는 영어를 일정 비율로 10% 반영을 하게 되죠.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되고 한국사는 감점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형이 바뀌는 형태와 마찬가지죠.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과탐을 자연계의 모집단의 경우에 과탐을 필수로 요구했지만은 올해는 탐구, 사탐도 응시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화여대 수학이 반영 비율이 증가되고 탐구는 줄이는 형태로 변화가 있고 중앙대의 경우도 역시 국어는 증가되고 탐구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 반영 비율이 변화되어서 올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경북대는 국어를 생태환경 과학기술대학의 경우에 국어를 미반영하던 그런 형태에서 올해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전년도에 반영하는 형태에서 올해는 미반영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부산대는 일부 학과의 경우에 나와 있는 이 모집단의 경우에는 수학이 미적기하 필수에서 확통도 그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공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의 경우에는 탐구의 경우도 사탐 응시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3장인데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의 설계 및 준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수시 2월이 정시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도 2022년도보다 23년도에 2월 비율이 줄어들죠. 2월 인원이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1084명이 2월 되던 데서 849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모집 인원 대비 103.5% 증가하는 데 그치는데 전년도는 4.6%였죠. 수도권 중위권 대학도 2.3%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그래 전년도 3.3%에서 2.3%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2월 인원이 감소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나머지 대학과 교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전년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2월 인원 자체가 증가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데 지방, 강원권, 충청권,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전남, 불경 할 것 없이 전부 다 200% 이상 특히 전북권과 강주, 전남권은 400% 이상 약 500%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비율은 361.5%, 373.8%가 되겠죠. 이렇게 전년 대비 100% 이상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2월율도 보면은 울산대는 2022년도는 417명 모집에 2월 인원이 426명이 2월 돼서 843명을 선발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 202.2%, 102점, 그래서 약 배 정도 증가하는 형태가 됐는데 올해는 정시 모집 인원을 대폭 줄입니다. 417명에서 255명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504명이나 2월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총 모집 인원이 759명이었으니까 증가 비율은 197.6% 증가하는 형태로 297.6%를 2월 최초 대비 증가되었다는 걸 나타내죠. 이거는 부산대나 부경대, 동아대, 부산 지역의 대학보다 오히려 울산대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우리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울산대 지원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대 정시 교과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언론상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교과를 올해 처음 이제 반영을 시켰죠. 지규는 40%, 일반적은 20%를 반영을 했는데, 교과의 평가에 따른 역전 현상 발생이
학생이 있는 발생한 그러니까 교과 때문에 역전이 된 그런 합격생이 있는 대학 모집 단위는 요거는 전년도에 진학사가 언론상에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구는 3개학과가 6명이고 일반전은 20개학과 27명으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의예과에 2명이나 역전이 될 정도로 내신이 작용을 했다는 것은 이 내신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공대 3명인데 이게 수능은 촘촘하죠.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의 수능은 정말 1점을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걸 역전시킬 수 있다. 최소한 2, 3점은 역전을 시키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역전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게 일반 전형 20% 반영하는 곳에도 27명, 지역균형 40%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6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내신의 영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정시를 지원하려고 하면은 정시에 교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교과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나타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언론상에 존재한다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실존 자료는 모두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관연도 결과입니다. 실제로 관연도 결과인데 이 관연도 진행 결과를 활용해서 올해 수능을 받으면 또는 올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판단 자료가 어디에 있나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자료를 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행 방법이 동일한가 아니면 바뀌었나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내용에서 제가 대학마다 전행 방법이 바뀌는 그런 경우에 바뀐 것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권 대학 위주로 수도권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에 전행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전행 결과를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만 그래도 오차 없이 가능성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3과 24년 발표 결과 총칭과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우리가 전행방법이 바뀌면은 이게 바뀌면은 24년도 전행 총칭과 전년도 결과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단순 백분위 위치에 의해서 추정이 가능합니다. 단순 백분위 위치. 그 말은 관연도 결과를 올해식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석차 변화가 하면은 석차가 변화가 동반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년도에 내 성적이 100명 중에서 5등인데 올해식으로 계산하면 그게 5등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바뀌어도 석차권의 합격권에 해당되는 석차입니다. 무슨 말이냐. 100명에서 어떤 대학이 10명을 선발하려고 할 때 1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도 1등부터 10등까지만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점수에서 합격권의 점수가 몇 등 정도 해당되는 석차에 있는가를 알고 올해 내 석차가 몇 등 정도에 해당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누적비라는 건데 이 누적비의 위치를 잡으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가 신설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과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설학과의 경우는 몇 점 정도 합격을 했다. 이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측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그 신설학과와 유사한 레벨의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유사한 대학의 학과를 찾아서 그 대학의 입시 결과를 활용해서 예측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신설학과에 대한 결과를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 결과 예측을 해보는 것이
해볼 때 우리가 어디가 사이트에 백분위 발표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은 거기서 대입정보센터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이 사이트를 차례대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권리에서 들어가면은 희망대학교를 내가 가려고 하는 희망대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대학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연도별로 2023년부터 그냥 2년, 1년 해가 연도별로 한 5개 학년 넘게 연도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연도별로 결과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2023년도 결과를 보면은 2022학년도 결과가 나옵니다. 한 해 전에 결과가 나오죠. 그럼 조금 있으면은 2024학년도 전형 결과가 뜨게 될 겁니다. 2024학년도 전형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 2023학년도 대학에서 올린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올린 자료는 5월 말에서 빠른 대학은 5월 말, 늦은 대학은 6월 말에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2023년도 전형 결과에 2023 대입 전형 결과에 해당되는 2022년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3학년도 전형 결과를 누르면은 2022학년도 수능 전형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결과입니다. 모집 인원 9명인데 경쟁률은 4.33대 1이었고 후보 3번까지 합격을 지정학을 했다. 합격된 학생의 점수는 70% 등록자 중에서 그래 최종 합격한 학생 중에서 등록한 9명의 학생 중에 70%니까 약 한 7등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 되겠죠. 9명 중에서 등록한 학생 중에서 7번째 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가 680.27이었고 이 점수를 만들어낸 등급, 이 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이 국어는 100분위가 85%, 그리고 수학은 64%, 탐구는 평균이 83.5%, 그리고 영어는 2등급이었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받은 모의고사에서 100분위 점수가 국어, 수학, 탐구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비를 보면은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보는 게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환산 점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보기를 시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부산대 중문과 결과가 대학 홈페이지는 표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능 환산 점수가 평균이 681.32점, 70% 것은 680.27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은 어떤 모의고사를 쳤을 때 내 수능 환산 점수는 전년도식으로 고치면 몇 점이 되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사이트에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해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난 점수가 전년도 수능 결과입니다. 전년도 결과는 그런데 전년도 결과인데 올해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전년도 결과를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시험마다 표준 점수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죠. 최고점이 바뀌고 동일한 100분에 해당되는 표점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수를 단순 부산대식으로 계산한 점수를 가지고 전년도 결과와 대비를 하면은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활용을 하시고 실제로 환산 점수, 수능 환산 점수에 대한 변화보다는 앞에 이야기했던 100분위 점수로 활용을 해보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 누적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A대학 B 모집 단위의 일반전의 취업 결과를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은 대교육 상담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와 같은 입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시 결과에 보면은 자신의 올해 환산 점수가 나옵니다. 올해 환산 점수가 나오는 886.84점이죠. 886.84점은 누적비가 7.91%에 해당되는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례가 최초 합격이 5건 있습니다. 5건 있는데 사례 점수를 보면은 사례 점수 884.53점부터 868.58점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누적비가 4.45%에서 5.59%에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원 합격은 14건이 있습니다. 총 14건이 취합됐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14건의 범위가 5.6에서 8.65%까지 환산 전년도 점수를 보면은 868.47점에서 864.03점 사이에 분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886.84점에 해당되는 내 환산 점수는 누적비가 7.91%니까 전체 누적비 7.91%가 노란색 셀이 되겠죠. 약 비슷한 값이 7.92%에 해당되는 값이 865.03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38번으로 충원 합격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적비를 가지고 보면은 전년도 886.84점은 후보 38번에 해당되는 학생과 유사한 점수로서 전년도 865.03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점수에 해당됐고, 동일 기준이면은 충원 합격권에 해당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누적비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전부 올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대학에 전부 다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